빨리. 그거 아빠 슬리퍼인데. 놀아달라고. 자,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아침 5시 54분입니다. 오늘은 제가 강의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4시에 일어나서 연때처럼 공부를 좀 하고 강의 준비를 좀 하고 커피 마시고 발리하고 좀 놀아주고 그리고 출근하는 중입니다. 강의는 10시 반에 있는데 좀 일찍 출근을 해서 촬영 준비도 하고 유튜브 라이브로 송신되는 그런 형식이니까 여러 가지 촬영 장비, 카메라 세팅도 하고 그리고 그 전에 수업 내용도 다시 한번 복기하고 그런 일상이 토요일 아침에 저의 일상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사실 오늘 강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강의하러 가는 날 아침에 차에서는 보통 그날 강의할 내용에 대한 복기나 혹은 중요한 요점들에 대한 생각을 하곤 하는데,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렇게 강의하러 가는 날 당일 아침에 사실 머릿속에서 더 구체화되기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들어와서 이미 준비되었던 강의록과 관련된 부분을 넘어서는 그런 컨텐츠들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강의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소설 얘기입니다. 문학 작품 이야기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문학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강의에서 제임스 조이스를 다루고 있으니까 다양한 문학 작품 이야기들을 하게 될 테지만, 그리고 뭐 이전 강의에서도 마그리트 듀라스의 룰베슈타인의 황홀 이런 문학 작품들을 분석하기도 했고, 사실 제 정신분석 강의가 어쨌든 락강연 정신분석 강의인 만큼 락강이 주목했던 다양한 문학 소설가들, 문학가들에 대한 분석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오늘 여러분들께 수업에서 잠깐 지나가는 방식으로 이야기해 드릴 내용이긴 하지만은 무라카미 하루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브이로그에서는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대중적인 작가이다 보니까 수업에서 내용으로 다루어지는 부분보다 조금 더 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수업 내용보다는. 무라카미 하루키 굉장히 인기가 많은 소설가죠.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좀 저에게는 약 400m 앞 시속 6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하루키라는 구간입니다. 사람은 뭐 저도 많이 읽었고 저의 젊은 시절에도 무라카미 하루키가 함께 있었고 했었으니까 저도 무라카미 하루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고 또 90년대 초반이죠. 90년대 초반, 80년대 후반 이쯤에 무라카미 하루키의 첫 소설이 등장했을 때 그때 환호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고, 왜 환호했었던 것인가 하면 뭐 무라카미 하루키 작품의 문학성 혹은 그 문학적인 가치이기 이전에 어떤 종류의 반발감 때문에 그 무라카미 하루키에 대한 흥미가 더 많이 생겼던 것 같긴 한데, 어떤 반발감이냐 하면 이런 반발감이죠. 당시에 저도 글을 쓰고 싶었고 물론 저는 그림도 그리는 사람이었지만 글 쓰고 싶은 사람이기도 했었는데 당시 한국 문학의 분위기는 지금으로부터 아주 예전이죠. 40년 전이죠. 40년 전 한국 문학의 분위기는 굉장히 무겁고 어두웠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문학들도 있기는 있었지만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시대 분위기도 그랬어요. 이제 막 군사 독재 시절에서 벗어나고 있었던 시기였던 만큼 문학은 어떤 정치적인 저항을 표상하기도 했었고 그런 부분에 집중하기도 했었고, 또 문학을 통해서
당시에 유행했던 한국에서 유행했던 현상학적 분위기, 실존주의적 분위기, 하이데거적 분위기를 문학이 많이 반영하는 그런 시기였던 것이기도 하니까 문학이라는 것이 무겁고 어두웠던 것이 필연적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게 꼭 나쁜 건 아니고, 저 역시 사실 중고등학교 때는 도스토옙스키를 굉장히 좋아했고, 거의 도스토옙스키가 썼다고 하는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나온 거의 모든 텍스트, 심지어는 일기까지도, 편지집 혹은 일기까지도 모아서 봤었으니까, 예를 들면 죽음의 집의 기록과 같은 것은 도스토옙스키가 시베리아로 유배를 갔었던 텍스트이기도 하고, 그걸 기억으로 해서 썼던 텍스트이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읽고 거기에 상당히 호응했었던 문학소년이기도 했었으니까 그런 무거운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은 있었어요. 이게 전부인가? 문학이 할 수 있는 일이 이것이 전부인가? 문학이라는 세계가 다른 것일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어린 나이였지만 하고 있었던 시기이기도 한데, 그때 불현듯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사람이 등장했던 거죠.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었던 거죠. 우리나라에 소개되었던 첫 번째 작품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첫 번째 작품이기도 했던 바람의 소리를 들어라 였을 거야. 아마 그 제목이 정확하다면 바람의 소리를 들어라,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는가요? 그랬을 거예요. 그 작품은 상당히 가벼웠습니다. 제 첫 인상에도 가벼웠는데 그냥 가볍지는 않다라는 느낌이었어요. 거기서 주인공이 항상 밀러 맥주를 마시잖아요. 미국 맥주를 마시고 땅콩을 먹고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어지는 소설로선 1973년에 핀볼인가요? 핀볼 다 아시죠? 읽어보셨던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핀볼 게임 하는 거 있잖아요. 보통 예전에는 우리나라에는 그건 잘 없었는데 미국이나 일본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카페나 술집에 다트 게임 하는데 옆에 핀볼 게임기도 있어서 이렇게 줄을 이렇게 어떤 레버를 당겨서 딱 놓으면 쇠구슬이 이리저리 돌아가면서 경쾌한 소리를 내면서 점수를 이렇게 표시해 주기도 하는 그 핀볼. 아마도 그 주인공이 어떤 카페를 운영하던 사람이었던 것인데, 그 핀볼 게임기를 나중에 처분한 뒤에 다시 그 핀볼 게임기를 찾기 위한 일종의 핀볼 게임기와의 연애 소설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창고 같은 데서 그걸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환상적으로 핀볼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는 곳에서 핀볼들이 갑자기 켜져서 다양한 소리를 내는 그런 방식으로 소설이 마무리되는, 일종의 거기에는 어떤 노동의 처절함도 없고 존재의 무거움도 없고 상실도 없는 그런 세계를 초기 하루키가 그리고 있었어서, 당시에 문학을 좋아하던 소년이었던 저에게는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었어요. 소설이 이럴 수도 있는 거구나, 문학 작품이 이럴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해주었던 게 무라카미 하루키였죠. 그런 의미에서 상당한 충격이었던 것이죠. 당시 제가 좋아하던 소설 중에 하나가 이제 난자인가 쏘아올린 작은 공항 같은 작품. 상당히 그 작품도 문체상으로는 가볍다고 해야 할까요? 조세희 작가가 썼던 난자인가 쏘아올린 작은 공과 같은 작품은 문체 자체는 굉장히 경쾌하고 가볍고 서늘하고 단순한데, 그 내용은 사실은 상당히 가슴 아픈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동 현실, 독재 정권의 어떤 침탈,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폭력,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접근해가는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과거의 그런 노동소설과 같은 것의 무거움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서늘한 문체,
그 가볍고 서늘하고 경쾌한 문체가 말하고자 하는 건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에 무거움은 여전히 그곳에 존재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무라카미 하루키가 나왔어요. 그리고 무라카미 하루키의 문학은 물론 일본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현실과는 다른 세계를 살아가고 있었고 이미 상당히 자본주의화되어 있고 비정치화되어 있는 세계를 살아가는 아주 개인적인 공간 속에서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니까 분위기는 전혀 다를 수 있었겠지만 분위기만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랐고 문학을 대하는 태도도 달랐다는 거예요. 굉장히 문학을 다루는 태도가 진지한 것 같기는 한데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존재라든지 어떤 진리의 약 실체 300m 앞 시속 와 같은 50km 것들을 과속 신호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지시하거나 탐닉하는 것 같지 않아 보였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나서 그 직후에 등장했던 우리나라 문학 작품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아서 등장했던 것 같은데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는 소설이었어요. 정확히 그걸 썼던 작가분이 누구셨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와 굉장히 유사한 문체를 써서 이거 표절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불러일으켜지기도 했던 그런 작가의 작품인데 살아남은 자의 슬픔은 사실은 그 내용 자체는 운동권의 시대가 저물고 그 이후에 일종의 뭐 변절자라고 하면 변절자이고 어쨌든 그 좌파 운동권에서 젊음을 불태웠던 젊은이들의 시대가 지난 이후에 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 내용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시대적인 그 아픔을 말하고 있으니까 무겁고 깊이 있는 내용일 것 같지만 뭐 거기서도 맥주 마시고 하면서 약간 무라카미 하루키가 보여주었던 그 가벼운 세계의 템포와 향기와 그 무게감을 사실 그대로 이어받고 영향을 받아서 써진 소설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윤대영이라는 작가가 등장해서 하루키에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강한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개인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물론 하루키처럼 가볍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문학 작품들이 다루지 않았던 세계, 개인적인 공간의 세계, 더 이상 정치적인 공간이 아니고 어떤 존재론적인 무게의 공간, 실존주의적인 공간이 아니고 보다 일상적이면서도 아주 개인적인 세계를 다루는 문학 작품들이 등장을 했고 그 이후로 사실 하루키로부터 하루키 키즈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한국 문학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문학에서 소설가만 그런 분위기를 냈던 게 아니라 영화에서도 그렇고 비평의 영역에서도 그렇죠. 그전에는 문학 비평이라고 하는 김윤식 선생님 같은 분으로 대표되는 일종의 문학 비평의 거장들 그리고 모더니즘 문학을 비평하는 거장들이 깊이 있는 문체와 어떤 톤으로 문학의 세계를 다루는 그런 느낌의 시대였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문학 비평가들은 뭐랄까요 막 머리에 두건 들고 나와서 굉장히 경쾌한 이미지로 문학의 세계가 어떤 의미에서 팝적인 요소를 담을 수 있도록 하는 대중적인 요소를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소설은 아닌 뭐 대중소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소설들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그 이전에 뭐 대중소설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대중소설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본격 문학적인 소설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그런 느낌의 문학 비평가들과 문학 관련된 컨텐츠들이 생산되기 시작했던 시기가 바로 90년대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한 거죠.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렇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과 관련해서도 그렇게 무라카미 하루키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학에서 결국 무라카미 하루키의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제가 이어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오늘 강의에 관련된 부분이기도 한데, 무라카미 하루키가 결국은 모더니즘 문학의 계승자이고 상당히 새로운 방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래된 모더니즘 문학의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럼 먼저 이제 모더니즘 문학이 어떤 본질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는지를, 백상현은 어떻게, 저는 어떻게 모더니즘 문학을 생각하고 약 있는지를 300m 앞 말씀드려야겠죠. 시속 5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이렇습니다. 모더니즘 문학이 19세기 말에 등장해서 20세기 초반 중반까지 그 명맥을 이어나갔던 새로운 흐름이죠. 새로운 흐름의 이 문학, 그리고 그 뒤에 사실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더 발전해 나갔던 그 연속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연속성에서 발전해 나갔던 이 문학의 특징이라는 것은 유물론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더니즘 문학은 저에겐 유물론적 문학인 것이죠. 유물론적 문학은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굉장히 간결하게 표현이 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폐쇄적입니다. 보통 문학이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는 저 너머를 가리키는 특성이 강했어요. 뭐 인간의 존재, 실체, 진리를 탐사하는, 신의 진리를 탐사하는, 다시 말해서 이 문학이라는 글쓰기가 만들어내는 이미지의 공간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마을의 모습, 한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도시의 모습, 그 도시의 모습을 언어를 정교하게 세공하는 방식으로 이미지화하는 것이 결국 문학이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기능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카프카의 문학은 카프카의 공간을 만들어내죠. 카프카의 공간은 굉장히 독자적인 공간이죠. 그런데 그 이전의 문학들은, 모더니즘 이전의 문학들은 이런 문학적인 공간이 사실은 그 너머의 실체의 공간, 초월적인 공간, 어떤 의미에서는 유실론적인 공간과 강하게 연결된 느낌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폐쇄적이지 않았습니다. 개방된 방식이었죠. 자, 그런데 보세요. 대표적으로 카프카의 문학을 보십시오. 폐쇄적입니다. 물론 그걸 어떻게 낭만주의적인 방식으로 해석해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어떤 뭐 인간의 존재의 깊이라든지 저 너머의 세계를 은유하고 있다라는 방식으로 이해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카프카 문학은 굉장히 견고한 방식으로 자기를 폐쇄하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은 도스토옙스키와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죠. 도스토옙스키의 세계는 예를 들어서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문학 작품을 보면 한 마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며칠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공간이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한 가족, 그 가족 내부의 공간, 그 마을, 뭐 조시마 장로가 죽어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 그 특정한 시간과 공간이 설정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고 있지만, 사실은 인류 전체가 그 이전부터 고민해 왔던 다양한 인간 존재의 어떤 진리, 신적인 진리, 유실론적인 진리, 저 너머 세계에 존재할 수 있다고 가정되는, 자, 그런 대상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일종의 이데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혀 폐쇄적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공간이 폐쇄적이지만 그 문학에서 다루고 있는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공간이라고 하는 특정 세팅된 시간과 공간 내부의 그 한 개의 이미지 안에서 문학의 이야기가, 서사가 다루어지고는 있지만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굉장히 멀리까지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폐쇄적이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카프카 문학은 폐쇄적이죠. 변신과 같은 작품을 보세요. 시간과 공간이 특정되어 있고 한 남자가 벌레로 변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교훈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그 공간 외부와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존재하지 않아요. 굉장히 답답하고 폐쇄적인 느낌을 받게 되는데, 자, 이 폐쇄성이야말로 바로 유물론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곳, 이 시간, 그곳, 문학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장소, 그 언어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리고 그 언어들이 현존하고 있는 그 장소에서 특정 공간을 설정하고 그 외부로 우리의 사유가 나가는 것을 차단한다는 거예요. 환상을 품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냥 그 문학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모더니즘 문학의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더니즘이라는 것 자체가 등장하는 시기가 결국은 니체가 말하는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되는 바로 그 시점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모더니즘 문학은 바로 그러한 시점 안에서 신이 없는 문학의 세계를 그리고 있죠. 약 500m 앞 시속 70km 단속 구간입니다. 그래서 카프카와 같은 사람, 작가들 혹은 제임스 조이스와 같은 작가들이 모더니즘 문학의 거장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언어가 폐쇄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가 폐쇄적이 되면 언어의 공간이, 그 문학이 말하고자 하는 공간이 폐쇄적이 되면 결국 실제에 접근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는 초월적인 세계가 아니니까. 초월적인 세계는 결국은 상징계적인 팔루스가 우리에게 상상하도록 만드는 이데올로기적인 세계인 것이죠. 초월적인 세계라는 것은, 이데아의 세계라는 것은 그렇죠. 팔루스가 이데아인 것이니까, 관념적인 이데아인 것이고 아버지의 이름인 것이니까. 이런 얘기,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테크니컬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이래요. 초월적인 세계를 가리키는 건 당연한 문학의 본질이라고 생각되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학을 보고 비근한 예로 심청전을 듣게 되면 문학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효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인간의 도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초월적인 공간의 세계를 가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청의 입에서 혹은 신봉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이 실행되고 있는 공간 저 너머의 진리의 세계를 상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클래식한 문학의 전통이라고 한다면 모더니즘 문학은 그런 것들을 다 잘라냅니다. 그런 은유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만들죠. 제임스 조이스는 그런 은유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언어의 물성을 강조하죠. 언어의 물성을 강조하고 의미의 연쇄들을 매끄럽지 못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그 문자 자체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그런 글쓰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는 결국 문학이라는 것 너머를 상상하지 않고 시속 80km 단속 문학 구간입니다. 자체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글쓰기 자체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같은 방식으로 카프카 역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카프카는 그렇게 문자의, 언어의 물성에 집중하게 만드는 대신 이야기에 집중하게 해요. 근데 그 이야기가 너무 더 기이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어떤 은유도 교훈도 뽑아내기가 쉽지 않도록 만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머물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게 문학이 가지고 있는 폐쇄성이고, 그런 폐쇄성은 우리를 이데아로부터 폐쇄시키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그 문자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무게감에 집중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런 모더니즘 문학을 상당히 교묘하고 개인적인 방식으로 이어나가고 있는가를 말씀드리면 이래요. 초기 무라카미 하루키보다는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초기의 그 경쾌하던 시기가 좀 지나고, 예를 들면 양을 쫓는 모험과 댄스 그리고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에서 정점을 이루는, 그리고 태엽 감는 새에서 아주 완숙함에 도달하는 그 시기에 하루키 문학의 서사를 잘 관찰해 보시면 약간 일종의 디즈니랜드 같은 느낌을 받게 돼요. 디즈니랜드는 어떤 곳인가요? 일단 표를 사고 들어가면 우리가 그 디즈니랜드 안에서, 그 공간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욕망을 다 충족시키기 전까지는, 우리가 선택을 하기 전까지는 그 안에 머물러야 하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디즈니랜드 안에서는 외부를 상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 자체를 즐기게 되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면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가면서 시작이 되죠. 근데 그 공간이 굉장히 기이한 공간이고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데 문학 작품, 소설의 어떤 서사 속에서만 그렇게 외부와 차단된 것이 아니고 그 외부에 나름의 논리가 있어서 그걸로 아주 자족적인 서사가 진행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어떤 교훈도 없어요. 거기에서는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인간 세상의 다양한 이데아들, 다양한 이데올로기들, 다양한 교훈들, 삶의 의미들과
일과 단절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죠.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 시절에 원숙함에 도달한 방식은 그런 폐쇄된 공간을 상당히 달콤하게 만들어내서 독자들을 그 안으로 끌어들여서 머물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일종의 디즈니랜드와 같은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모더니즘적 디즈니랜드.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적인 삶의 교훈들이, 의미의 어떤 무게들이 끼어들 수 없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관점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무라카미 하루키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무라카미 하루키가 카프카와 굉장히 유사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물론 둘을 다르게 만드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기도 하죠. 무라카미 하루키에는 사실은 달콤함이 있죠. 언젠가 마루야마 겐지가 무라카미 하루키를 비난하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마루야마 겐지가 그런 얘기를 하죠.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은 그 이야기는 신뢰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예쁜 여자들에 둘러싸인 그런 이야기들만 잔뜩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죠. 어떤 대중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디즈니랜드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더니즘적 디즈니랜드인 이유는 일단 한번 그 매혹에, 그 대중적인 매혹에 이끌려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 경쾌한 문체와 그 스토리의 어떤 대중적인 요소들에 이끌려서 그 미끼에 걸려서 무라카미 소설 속의 공간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그 안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고 외부와 단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부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외부라기보다는 초월적인 외부인 거죠. 문학이, 고전 문학이 전통적으로 다루고 있었던 인간의 본질에 대한 질문과 결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에 대한 질문은 사실은 환상이니까, 그런 본질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보다는 현실의 물성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그런 기능을 무라카미 하루키의 예술작품들이, 문학작품들이 하고 있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과습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라카미 하루키 작품은 잘 보시면 물성이 강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추상성보다는 전방에 연속으로 물성. 과습 방지턱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맥주병의 그 감촉, 물성, 그리고 주인공이 갇혀 있는 공간, 예를 들면 우물과 같은 공간. 태엽 감는 새에서 주인공이 우물 속에 갇히잖아요. 그런 공간의 물성, 그 공간감이 상당히 추상적인데도 불구하고 감각적이라는 거예요. 유물론적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도스토옙스키가 썼던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 진행되고 있는, 그 서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 마을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고는 있지만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마을의 사물들, 요소들 하나하나가 인간의 존재의 깊이와 초월성이 연결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무라카미 하루키의 작품 속에서는 그런 연결들을 다 잘라내죠. 그러니까 물성만 남아요. 그래서 그 공간감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상상계적인 세계가 펼쳐진다라는 거죠. 오늘 강의에서는 연속으로 과습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뒤에 10시 반부터 진행될 오늘 강의에서는 그런 모더니즘적 특성들의 작품들, 예를 들면 홍상수 작품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베케티의 작품도 마찬가지죠. 상당히 폐쇄적인 모더니즘 구도를 가지고 있죠. 혹은 이오네스코의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희곡 작품도 의미가 전개되어 나가는 것들을 차곡차곡 차단해버리는 방식으로 공간을 폐쇄시키는 그런 테크닉을 사용하는 작품들을 다루면서 어떻게 정신분석이
대타자의 아버지와 단절하고 창안적인 자아를 구성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 도착했네요.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